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빨간 줄이 그어진 문서, 제 이름 옆에 체크 표시가 찍혀 있었죠. 상부에서 내려온 외무성 사상 점검 대상자 명단이었습니다. 그 아래 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3달 전 사라진 동료, 2달 전 자살했다는 과장, 1달 전 재교육소로 끌려간 참사, 그리고 제 이름. 마지막 1명은 제 직속 상사였습니다.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이부였어요. 저는 황급히 서랍을 닫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틀 뒤 그 상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외무성에선 원래 그래야 살아남거든요. 보지 말아야 할 걸 보고 들어선 안 될 걸 들었다면 입 다물고 고개 숙이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많이 봐버렸습니다. 저는 평양 외무성에서 대남 전략 문건을 작성하는 중간 간급 외교관이었습니다. 6층 복도 끝 사무실에서 매일 아침 8시마다 당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문서를 만들었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직책이었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외무성 복도를 걸을 때마다 느꼈습니다. 여기선 문서 한 줄이 목숨을 좌우한다는 걸요.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른 지시가 왔습니다. 빨간 봉투에 담긴 문서에 최고 기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열어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대남 협상 문건 전면 수정 지시라는 제목 아래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협상 의지가 전혀 없음을 숨기고 남조선을 기만하는 문장으로 제작성할 것. 저는 그 문서를 3번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우리가 남조선과 하는 모든 대화가 거짓말이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통일은 대외용 구호일 뿐 실제 목표는 미군 철수 후 무력 흡수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든 문서가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며칠 뒤 더 노골적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남조선은 동족이 아니다. 적대국이다. 주민 교육 자료에 이 표현을 강화하라. 한류 때문이었어요. 주민들이 남조선 드라마를 몰래 보기 시작했고 당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주민들이 남조선의 환상을 품으면 체제가 흔들린다고 판단한 거죠. 저는 그 지시대로 문서를 썼습니다. 남조선은 우리를 흡수통일하려는 적대 세력이다. 민족이라는 개념은 낡은 사고방식이다. 우리는 별개의 두 국가다. 제 손으로 쓴 문장이었지만 믿기지 않았어요. 이 자료가 전국으로 퍼져나가 강연장에서, 학교에서, 공장에서 주민들을 세뇌시킬 겁니다. 저는 공범이 된 겁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외무성 복도에 긴장감이 돌았고 간부들 표정이 굳어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남아있을 때 복도에서 2 간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남조선과 완전히 끊는다더군. 통일 담론 자체를 지우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러시아가 우리 편이 됐으니 제재 따위 두렵지 않다는 거지. 저는 숨죽이고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로 새로운 문건이 왔어요. 대남 정책 전면 전환 지시, 통일 관련 표현 전면 삭제,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명시. 저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 문서를 복사했습니다. 이 진실을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책상 서랍이 열린 흔적,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는 모습, 회의실에서 제자리가 갑자기 뒤로 밀린 것, 그리고 직속 상사의 실종. 보위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도에서 보위부 요원과 마주쳤습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곧 내 차례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사흘 뒤 책상 서랍에서 그 명단을 발견했습니다. 빨간 줄이 그어진 제 이름이 선명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결심했습니다. 거실 탁자에 앉아 가족을 바라봤어요. 아내가 저녁을 차리고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말하는 순간 가족 전체가 끝장나니까요. 북에선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3대가 멸문당하는 연좌제가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복사해둔 문건 3장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 문서가 언젠가 남조선에서 북의 진실을 밝히는 증거가 될 겁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북쪽 하늘 너머로 두만강이 있어요. 그곳만 넘으면 살 수 있습니다. 내일 밤 보위부가 저를 찾아오기 전에 저는 그곳을 향해 달릴 겁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제가 본 진실을 세상에 말하기 위해서요. 회의실 문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경비병 2명이 문 양쪽에 자동 소총을 들고 서 있었죠. 외무성 리준혁 동무 문서 전달 임무. 경비병이 제 가방을 뒤지며 펜, 수첩, 심지어 시계까지 압수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시오. 일어설 때까지 고개 숙이고 계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죠. 회의실 안은 얼음장 같았고 간부 15명이 긴 테이블 양옆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문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외무성 제1부상 강명수가 제 옆을 지나갔는데 평소엔 온화한 분이었지만 그날은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때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고 간부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저도 허리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발소리가 천천히 무겁게 제 옆을 지나 상석에 앉는 소리가 들렸죠. 앉으시오. 간부들이 자리에 앉았고 저는 벽 쪽 보조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강명수 부상이 남조선과의 대화 현황, 국제사회 동향, 제재 상황을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보고가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상석에서 냉랭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외무성 동무들은 착각하고 있어. 남조선과 대화한다고 뭐가 바뀌는 줄 아시오? 간부들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미제가 철수하기 전까진 아무 의미 없어. 우리 목표는 명확하오. 한미동맹 파괴, 미군 철수, 그 다음은 시간 문제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공식 석상에서 절대 나와선 안 되는 말이었어요. 지금 남조선 놈들이 우리 주민들 마음을 흔들고 있어. 테이블을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드라마, 영화, 노래. 이것들이 총보다 무섭소. 주민들이 남조선의 환상을 품기 시작했어. 이걸 막아야 하오. 강명수 부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오나 국제사회의 시선이. 국제사회?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러시아가 우리 편이요. 중국도 결국 우리를 버리지 못하오. 이제 제재 따위 두렵지 않소. 외무성 동무들에게 명확히 하겠소.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남조선과 통일은 없소. 그런 환상 버리시오. 우리는 별개의 두 국가요. 적대국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통일을 외치던 당이 통일을 부정한 겁니다. 장성택 동무일 기억하시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장성택,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권력 서열 2인자였던 사람이 2013년 숙청당에 처형된 인물이었죠. 배신은 죽음이요. 충성하지 않으면 직책이고 뭐고 소용없어. 외무성은 당에서 가장 의심받는 곳이요. 외부와 접촉하니 사상이 흔들리기 쉽소. 지금 외무성 절반은 믿을 수 없소.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외무성 절반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은 곧 숙청 대상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었어요. 일주일 전 사라진 제 상사 박성철이 떠올랐습니다. 20해 넘게 외교관으로 일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빈 책상만 남기고 사라졌죠. 대남 전략을 완전히 바꾸겠소. 협상은 시간 끌기용이요. 진짜 의도는 절대 보여선 안 돼요. 남조선을 속여야 하오. 철저히. 강명수 부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은 어떻게? 문서로 내리겠소. 오늘 밤까지 수정안 올리시오. 대외용 문건과 내부용 문건을 완전히 분리하시오. 남조선 놈들이 볼 문서엔 평화, 협력, 대화 같은 말 넣으시오. 하지만 내부 교육 자료엔 적대, 경계, 대비 같은 말 넣으시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문서가 이중적이라는 걸, 밖으로 보여주는 얼굴과 안으로 감추는 진짜 얼굴이 따로 있다는 걸 말이죠. 핵은 절대 포기 안 하오. 이건 협상 카드가 아니오. 생존 수단이요. 미제는 핵만 두려워하오. 핵이 없으면 우리는 끝이요. 간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국제사회 압박이 심해지면
압박받으면 더 강하게 나가면 돼요.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위협하시오. 그럼 남조선과 미제가 먼저 대화 제의해 오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소. 앞으로도 그럴 거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모든 게 계산된 각본이었던 거예요. 도발하고 긴장 고조시키고 협상하고 양보받고 다시 도발하는 끝없는 반복이었습니다. 주민 통제도 강화하시오. 남조선 정보 유입을 완전 차단하시오. 적발되면 엄벌하시오. 가족까지. 회의가 끝났습니다. 외무성 동무들 명심하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말은 무덤까지 가져가시오. 한마디라도 새어나가면 그 즉시 숙청이요. 간부들이 일어났고 저도 일어났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에서 동료 김철민과 마주쳤어요. 평소 같으면 말을 걸었을 텐데 그날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회의실 안 이야기를 아는 사람끼리는 말을 섞으면 안 되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대남 협상 문건 전면 수정, 협상 의지 없음을 숨기고 기만적 문구로 작성. 저는 그 지시대로 문서를 썼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멈추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회의실 장면으로 가득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누구를 속이고 있는 건지 말이죠. 밤 11시가 넘어서야 문서가 완성됐습니다. 상부에 보고했고 승인이 떨어졌어요. 이 문서는 남조선에 전달될 겁니다. 평화를 원한다는 거짓말로 가득한 문서로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공범이 됐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진실을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살아서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걸요. 그게 제가 탈출을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제 책상 서랍이 열린 흔적이 보였고 서류 순서가 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배치해둔 펜 위치도 달랐습니다. 누군가 뒤진 거죠. 동료 김철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젯밤 누가 사무실에 왔습니까? 김철민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모르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농담이라도 건넸을 텐데 그날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외무성 복도에서 평소엔 1층에만 있던 보위부 요원 2명과 마주쳤어요. 6층까지 올라온 겁니다. 제가 지나가자 한 명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는데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그저 관찰하는 사냥감을 보는 눈빛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 타던 전차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집 앞 골목에 낯선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고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이런 차는 하나뿐입니다. 보위부 차량이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집으로 들어갔지만 손이 떨려서 열쇠를 제대로 꽂지 못했어요.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가족이 위험해지니까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창밖을 계속 봤는데 그 차가 새벽 3시까지 거기 있었어요. 일주일 뒤 간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평소대로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제 자리는 테이블 왼쪽 3번째였어야 하는데 제 이름표가 보이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보니 맨 뒤 구석 벽 쪽 보조 의자에 제 이름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안 보이는 자리였죠. 주변 동료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감시 대상이 됐다는 걸요. 회의가 끝난 후 강명수 부상이 복도에서 저를 스쳐 지나갔는데 평소엔 눈인사라도 했을 텐데 그날은 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북에선 외면당하는 게 곧 끝이라는 신호니까요. 다음 날 아침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작성한 문건이 문제가 됐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대남 협상 전략 문건 일부가 외부로 샜다. 당 조직부에서 조사가 시작됐다. 그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저였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외부로 샀다는 건 누군가 유출했다는 뜻이었지만 저는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어요. 작성자가 책임을 진다는 게 원칙이었으니까요. 사흘 뒤 오후 3시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인민복을 입고 가방을 든 보이부 요원 한 명이 들어왔고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원이 제 책상 앞에 섰어요. 리준혁 동무.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사상 검토를 하겠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사상 검토 북한 간부들 사이에서 이 말은 하나의 의미만 있습니다. 숙청 1단계 통보죠. 내일 아침 7시 보이부 2국으로 출석하시오. 요원이 빨간 도장이 찍힌 출석 통지서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늦지 마시오. 요원이 돌아서서 나갔고 사무실 문이 닫혔어요. 주변이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고 모두 자기 일만 하는 척했어요. 저는 손이 떨려서 그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사상 검토 대상자 출석 통지라는 제목과 빨간 도장이 선명했어요. 그날 오후 5시 퇴근 시간, 평소 같으면 동료들과 함께 나갔을 텐데 그날은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모두 먼저 나갔고 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석양일 수도 있다고, 내일 아침 보이부에 가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직속 상사였던 박성철이 떠올랐습니다. 2달 전 사상 검토 통지를 받았던 분은 그 다음 날부터 가족도 짐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저도 그렇게 될 겁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척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디 아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밤 11시 아내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복사해둔 문건 3장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찬 바람이 들어왔어요. 북쪽 하늘을 봤습니다. 두만강이 그 너머에 있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보이부에 가지 않겠다. 오늘 밤 탈출한다. 내가 살아있어야 회의실에서 들은 진실을 말할 수 있다.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있었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문건, 신분증, 약간의 돈, 더는 가져갈 수 없었어요. 가족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별 인사를 할 수 없었어요. 한마디라도 하면 가족이 연루되니까요. 제가 혼자 사라지면 가족은 살 수 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저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두만강을 향해요. 어둠 속을 걸으면서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집이 점점 멀어졌고 아직 불이 꺼져 있었어요. 아내와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자고 있을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양 외곽으로 가는 길 새벽 1시였습니다. 거리가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누군가 쫓아올 것 같았습니다. 10시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로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식탁에 앉아 국을 떠먹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닙니다. 겨우 한마디 했는데 그게 아내에게 한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 하고 달려왔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왜 그래요? 아니다. 그냥.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아들이 김일성 장군님 찬양 글짓기 숙제를 열심히 쓰고 있을 때 저는 옆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어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하나, 거짓말을 배우고 세뇌당하고 감시받으며 살아야 하나. 가슴이 아팠지만 데려갈 수 없었어요. 탈출은 혼자만 가능했고
가족과 함께 가다 잡히면 전원 처형이었습니다. 저 혼자 사라지면 가족은 살 수 있어요. 당국에서 조사하겠지만 아내와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실제로 모르니까요. 연좌제가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북에선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최선이었어요. 밤 9시 아들이 잠들고 아내도 침대에 누웠습니다. 먼저 자요. 당신도 빨리 자요. 네. 곧 갈게요. 저는 거실에 남아 책상 앞에 앉았죠. 서랍을 열었어요. 복사해둔 비공개 회의 내용이 담긴 문서, 대남 전략 수정 지시서, 통일 담론 삭제 명령서 3장이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이 북의 진짜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거예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신분증도 챙기고 돈도 챙겼는데 북한 돈 300원, 중국 돈 50위안,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챙기면 의심받을 거예요. 가방은 눈에 띄니까 가져갈 수 없었고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것만 챙겼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2시간 뒤 출발해야 했어요. 자정이 지나야 순찰이 뜸해지니까요. 침실로 갔습니다. 아내가 자고 있었고 옆에 아들도 평화로운 얼굴로 자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들을 봤습니다. 마지막 일지 모르니까요. 눈물이 났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깰까 봐요. 아들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미안하다. 아버지는 살아야 한다. 그래야 진실을 말할 수 있다. 나중에 이해해다오.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죠. 창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들어왔고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북두칠성, 북쪽을 가리키는 별이었지만 저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남쪽 두만강 넘어 중국 쪽으로요. 자정이 됐습니다. 시간이었어요. 외투를 입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 문을 나가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다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침실 문이 닫혀 있었고 그 안에 제 가족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라도 하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요.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어요.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차가웠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5층 우리 집 창문이 보였고 불이 꺼져 있었어요. 잘 있거라. 반드시 살아남겠다. 그래서 언젠가 다시 만나겠다. 자유로운 땅에서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뒤를 보지 않았어요. 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평양 외곽을 향해 두만강을 향해요. 발소리만 들렸고 제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 멀리 개 짖는 소리가 나서 멈춰서서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빠르게 걸었습니다. 새벽 1시 도시를 벗어나고 있었어요. 뒤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차였어요. 순찰차인지 모르겠어서 길 옆 수풀로 숨었습니다. 차가 지나갔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차가 멀어지자 다시 길로 나왔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끝이었으니까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저는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두만강을 향해 살기 위해 진실을 말하기 위해요. 평양에서 북쪽으로 이틀을 걸었습니다. 함경북도 온성까지 밤에만 이동하고 낮엔 숲속에 숨어 있었어요. 셋째 날 밤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얼어붙은 강이었고 저 너머가 중국 자유가 있는 곳이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강둑으로 내려갔을 때 뒤에서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입니다. 수상한 인물 발견. 얼어붙었어요. 순찰대였습니다. 뒤돌아보니 손전등 불빛이 서너 개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 쪽으로요. 뒤에서 고함이 들렸죠. 멈춰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음이었으니까요. 얼음판으로 내려갔어요.
미끄러워서 넘어질 뻔했지만 균형을 잡고 계속 뛰었습니다. 뒤에서 또 무전기 소리가 들렸어요. 외무성 리준혁 수색 중. 두만강 북측 2km 지점. 제 이름이었습니다. 보이부가 이미 알고 추격조를 보낸 거예요.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지만 무서워도 멈출 수 없었어요.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귓가를 스쳐 지나갔어요. 고개를 숙이고 계속 뛰었습니다. 멈춰라. 움직이면 사살한다. 뒤에서 외치는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또 총성, 탕, 탕. 제 앞에서 얼음이 깨지고 파편이 얼굴을 때렸어요. 아팠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강 중앙까지 왔습니다. 반쯤 온 거예요. 뒤를 보니 군인 4명이 총을 겨눈 채 얼음판에 올라서고 있었어요. 앞을 봤습니다. 중국 쪽이 보였고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조금만 더 가면요. 그때 발밑에서 쩌걱 소리가 났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어요. 아래를 보니 금이 빠르게 가고 있었습니다. 뛰려고 했지만 늦었어요. 쿵. 얼음이 무너졌고 몸이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차가웠어요. 숨이 막혔고 물이 코로 들어왔습니다. 허우적거리며 손으로 얼음을 잡으려 했지만 미끄러워서 잡히지 않았어요.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무거운 외투 때문이었죠. 벗으려고 했지만 추위 때문에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생각했어요. 그때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강바닥이었어요. 힘을 모아 발로 바닥을 밀었습니다. 위로요. 물 위로 머리가 나왔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얼음을 잡았어요. 이번엔 잡혔습니다. 팔에 힘을 주고 끌어올렸고 몸이 얼음판 위로 올라왔어요. 기어갔습니다. 앞으로 중국 쪽으로요. 뒤에서 총성이 또 들렸지만 어둠 때문에 맞지 않았어요. 계속 기어갔습니다.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드디어 반대편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이었어요. 일어서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뛰기 시작했어요. 숲속으로요. 뒤돌아보니 군인들이 강 중간에서 멈춰 있었어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을 순 없었으니까요. 저는 살았습니다. 2시간을 걸어 작은 중국 마을이 보였어요.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중년 남자였는데 조선어를 했어요. 북에서 왔소? 예. 따라오시오.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겠소. 의심스러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따라갔습니다. 낡은 집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쉬시오. 옷 갈아입고 마른 옷을 주워 갈아입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내일 다른 곳으로 가야 하오. 한국 가는 길 아시오? 그 길로 보내주겠소. 안심했어요. 방으로 들어갔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창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문도 밖에서 잠그는 구조였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옆방에서 북한 억양의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넘길 새끼가 이놈이다. 얼마 받기로 했나? 3,000 위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짜 브로커였어요. 탈북자를 북에 팔아넘기는 놈들이었죠. 창문으로 갔습니다. 잠겨 있어서 의자를 들어 창문을 내리쳤어요. 쾅! 깨졌습니다. 밖에서 고함이 들렸죠. 이 새끼가. 문이 열리고 남자 둘이 들어왔지만 저는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져 아팠지만 일어나 어둠 속으로 뛰었어요. 뒤에서 쫓아왔지만 따돌렸습니다. 3시간을 더 걸어 큰 도시 옌지가 나왔어요. 시장으로 들어가 사람들 틈에 섞였고 모자를 눌러써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쳐다봤어요. 북한 노동자 파견 인원 같았는데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알아본 거죠. 심장이 떨렸어요. 고개를 돌려 빠르게 걸었고 뒤를 보지 않고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한국 영사관. 운전사가 고개를 끄덕였고 차가 출발했어요. 뒤를 봤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살았습니다. 정말로 살았어요. 눈물이 나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1시간 뒤 영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북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문이 열렸고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유로요. 영사관에서 사흘을 있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위를 날고 있는 게 보였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평양에 있었는데 이제 남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내리는 순간 다리가 떨렸어요. 진짜 한국이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십시오. 정장 입은 남자가 말했어요. 차에 타서 1시간쯤 달렸고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내리십시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니 긴 복도가 나왔고 양쪽에 문들이 있었어요. 한 방으로 들어가니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앉았어요. 10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자 둘이 정장을 입고 있었죠. 리준혁 동무. 한 명이 말했습니다. 네. 저는 국가정보원 북한팀 박 과장입니다. 여긴 김 팀장입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박 과장이 물을 건넸고 마셨습니다.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외무성 대남 전략국 근무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직급은 중간 간급입니다. 담당 업무는 대남 협상 문건 작성이었습니다. 박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공개 전략 회의에 참석한 적 있습니까? 심장이 뛰었어요. 네.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올해 2월입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대남 전략 전면 수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주머니에서 복사해온 문건 3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류를 보며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회의 후 하달된 지시문입니다. 박 과장이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협상 의지 없음을 숨기고 기만하라. 통일 담론 전면 삭제.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명시. 읽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회의에서 누가 말했습니까? 최고 위급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있었습니까?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남조선과 통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별개의 두 국가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미군 철수 전까진 모든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했습니다. 박 과장이 메모했습니다. 더 있습니까? 핵은 절대 포기 안 한다고 했습니다. 협상 카드가 아니라 생존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한류가 총보다 무섭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남조선의 환상을 품는 걸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김 팀장이 물었어요. 외무성 내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숙청 공포가 만연했습니다. 외무성 절반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여러 동료가 사라졌습니다. 장성택 사건이 계속 언급됐고 배신은 죽음이라는 경고가 반복됐습니다. 박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도 빼지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부터 조사가 시작됐어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거짓말을 거르는 과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고 사실만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조사가 끝났습니다. 박 과장이 말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하나원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정착 교육을 받으실 겁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 가족은 괜찮습니까? 박 과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담은 못합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고초를 겪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살아는 있을 겁니다. 저만 사라졌고 가족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그날 저녁 식사가 나왔습니다. 따뜻한 밥, 국, 반찬이었어요. 북에서 먹던 것과 달랐습니다. 밥이 하였어요. 옥수수가 섞이지 않은 쌀밥이었고 국물이 진했습니다. 반찬도 여러 가지였어요. 젓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숟가락 뜨고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기 때문이었죠. 박 과장이 들어와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덮고 주무십시오.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어요. 여긴 괜찮습니다. 이제 당신은 보호받습니다. 안전합니다.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말을 들은 게요. 박 과장이 나갔고 저는 담요를 펼쳤습니다. 푹신했어요. 몸을 감쌌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악몽 없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과장이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공한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북 전략 보고서에 반영될 겁니다. 정부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겁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제가 살아온 이유입니다. 회의실에서 들은 진실을 말하는 것, 그래서 탈출했습니다. 박 과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북에선 이런 진심이 담긴 악수를 해본 적 없었어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살아남은 이유가 분명하다는 걸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북의 거짓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가족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요. 자유로운 땅에서 말이죠. 국정원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버스를 탔습니다. 하나원으로 갑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창밖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이 쌩쌩 지나갔습니다. 북에선 본 적 없는 광경이었어요. 2시간쯤 달려 산속 건물이 나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큰 건물을 봤어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로비가 넓었고 저처럼 북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리준혁 씨. 직원이 불렀습니다. 씨라는 호칭이 낯설었어요. 북에선 동무라고 불렀으니까요.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2인실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침대가 2개 있었고 책상도 있었어요. 짐 풀고 쉬십시오. 저녁 6시에 식당으로 오십시오. 직원이 나가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푹신했어요. 북에서 쓰던 침대와 달랐습니다. 창문을 열자 산이 보였고 바람이 불어왔어요. 자유로운 바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강의실로 들어가니 탈북민 30명쯤 있었어요.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 강사입니다. 웃으며 말했어요. 북에선 강사가 웃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한국 사회를 배웁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물어보세요. 뭐든 물어보라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에선 질문하면 의심받았으니까요. 컴퓨터 사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책상마다 컴퓨터가 있었어요. 켜보세요. 켰더니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인터넷을 해보겠습니다. 인터넷이요? 심장이 뛰었어요. 북에선 일부 간부만 감시 속에서 인터넷을 했거든요. 검색창에 궁금한 거 쳐보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을 검색할까요? 김정은을 쳤습니다. 엔터를 눌렀어요. 수만 개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 김정은 숙청, 김정은 인권 탄압, 김정은 핵 개발 기사들이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마음대로 볼 수 있다니요. 북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한국을 검색하니 또 수만 개가 나왔어요. 경제, 문화, 정치, 사회, 모든 정보가 거기 있었습니다. 탈북을 치니 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탈북민 수기, 인터뷰, 정착 과정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강사가 물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한 탈북민이 손을 들었어요. 저기요. 이거 다 봐도 됩니까? 네. 다 보셔도 됩니다. 잡혀가지 않습니까? 강사가 웃었습니다. 여긴 한국입니다. 아무도 잡아가지 않아요. 그 말에 교실이 조용해졌고 모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습니다. 음식이 많았어요. 밥, 국, 고기, 야채, 과일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다 먹어도 됩니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원하시는 만큼 드세요. 쟁반에 담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옆에 다른 탈북민이 앉았어요. 처음입니까? 예. 어제 왔습니다.
저는 일주일 됐습니다. 여긴 천국입니다. 진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국 맞는 말 같았어요. 오후 수업은 한국 사회 이해 시간이었습니다. 강사가 말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인생을 선택한다고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직업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는 곳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혼도 본인이 결정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고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북에선 모든 게 정해져 있었어요. 직장도 집도 배우자도 당이 다 정해졌고 선택이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달랐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었고 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을 처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목이 메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북에서도 노을을 봤지만 이렇게 평화롭진 않았습니다. 항상 감시받는다는 공포, 언제 끌려갈지 모른다는 불안이 있었죠.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정말 자유로웠어요. 룸메이트가 들어왔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적응되십니까? 아직은 낯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엔요. 하지만 시간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여긴 정말 살만합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살아남길 잘했구나. 가족 생각이 났어요. 평양에 있을 아내와 아들, 지금쯤 어떻게 지낼까요? 제가 사라진 걸 알았을 겁니다. 보이부가 조사했을 거고 아내는 울었겠죠. 아들은 왜 아버지가 사라졌는지 이해 못했을 겁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언젠가 만날 겁니다. 꼭 데려올 거예요. 이 자유로운 땅으로요. 그때까지 저는 살아야 하고 잘 정착해야 하고 진실을 계속 말해야 하고 북의 거짓을 밝혀야 합니다.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니까요.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어를 다시 배웠고 북에서 쓰던 말과 달랐어요. 컴퓨터도 배웠고 은행 사용법도 배웠고 병원 가는 법도 배웠습니다. 모든 게 신기했어요. 퇴소하는 날이 왔습니다.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게 전부였지만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는 길 창밖을 봤어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인생이,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이요. 저는 준비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그리고 진실을 말할, 살아남은 이유를 증명할 준비가 됐습니다.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정부에서 정착금이라는 지원금을 받았고 제 이름으로 된 통장도 만들었습니다. 신기했어요. 북에선 개인 통장이 없었으니까요.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작은 방이었고 침대와 책상뿐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제가 선택한 공간이었습니다. 첫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밖에서 차 소리, 사람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에선 밤이면 전기가 없어서 조용하고 어두웠지만 여긴 달랐어요. 밤에도 환했고 네온 사인이 켜져 있었고 편의점도 24시간 열려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시간 지하철을 타야 했습니다. 역으로 내려가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도 섰습니다. 전동차가 들어와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밀려 들어갔습니다. 저도 밀렸고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패닉이 와서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어요. 다음 역에서 내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적응이 안 됐어요. 통일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외교 관련 일입니다. 북에서 외교관이었으니까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역은 어떠세요? 영어 하실 수 있죠? 예. 가능합니다. 일주일 뒤 통역회사 면접을 봤습니다. 대표가 물었어요. 외무성 출신이시군요.
영어 실력을 보겠습니다. 영어로 말했습니다. 유창했어요. 북에서 훈련받았으니까요. 합격입니다. 다음 주부터 나오십시오. 첫 출근 날 하나원에서 받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는데 낯설었어요. 북에선 인민복만 입었으니까요. 회사로 가서 한국 기업과 외국 바이어의 회의 통역을 했습니다. 긴장됐지만 외교관 시절 훈련이 도움됐어요. 잘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대표가 말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부탁합니다. 뿌듯했습니다. 제가 쓸모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요. 석 달이 지나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지하철도 탈 수 있었고 편의점도 자연스러웠고 카드로 계산하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어느 날 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 전문 연구 보조를 구합니다. 관심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면접을 봤어요. 연구소장이 물었습니다. 외무성 대남 전략국 출신이시죠? 비공개 회의 참석 경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북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아시겠네요. 네. 잘 압니다. 좋습니다. 함께 일하시죠. 연구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북 정책 보고서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회의실에서 들은 내용을 정리했고 외무성 내부 구조를 설명했고 숙청 과정도 자세히 썼습니다. 보고서가 정부에 전달됐고 국가안보실에서 참고했다고 들었어요.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의미 있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나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북한 2의 강의였어요. 떨렸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말해본 적 없었으니까요. 강의실에 들어가니 100명쯤 되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탈북민 리준혁입니다. 북한 외무성 출신입니다. 오늘은 북한 내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 이야기를 했고 숙청 이야기를 했고 외무성 분위기를 설명했고 탈출 과정도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숨죽이고 들었어요. 강의가 끝나자 박수가 나왔습니다. 질문 시간이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북한이 정말 통일을 포기했습니까? 예. 포기했습니다. 회의에서 명확히 들었습니다. 이제 적대적 두 국가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후회하십니까? 탈북한 걸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기선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목이 메었어요. 이 나라는 노력한 만큼 길이 열립니다. 북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죠. 박수가 나왔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이 변했어요. 처음 왔을 땐 모든 게 낯설었고 지하철도 무서웠고 사람들도 많아 보였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당당해졌어요. 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통역도 하고 연구도 하고 강연도 했고 돈도 제 힘으로 벌었습니다. 북에선 배급만 받았지만 여긴 일한 만큼 받았고 노력한 만큼 인정받았어요. 어느 날 밤 고시원 방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고 불빛이 반짝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평양에선 밤이면 전기가 없어서 어두웠지만 여긴 환했고 자유로웠어요. 문득 제가 북에서 받은 세뇌가 생각났습니다. 김일성 찬양, 김정일 우상화, 김정은 충성, 평생 들었던 말들이었지만 이젠 다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속아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젠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았고 자유를 알았고 제 인생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노트북을 열어 다음 주 강연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북한 외교관이 본 진실이었어요. 타자를 치며 회의실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들려줄 진실을 말이죠. 그게 제가 살아남은 이유니까요. 진실을 말하는 것, 거짓을 밝히는 것, 그게 제 사명이었습니다.